30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0.5초에 있었어요. 1956년 시리아 사막. 한 천막에서 갓난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그날 밤 사라졌어요. 남은 아이는 4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막엔 둘을 먹일 양식이 없었거든요. 가진 건 옷 한 벌, 신발도 없었어요. 그 아이가 10살 되던 날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를 두고 떠납니다. 이 아이가 훗날 프랑스 억만장자가 됩니다. 자산 4조 원. 비밀은 자전거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머릿속 0.5초였습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30년 막혀있던 통장이 흐르기 시작하는 비밀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캐롤 드웨 교수가 30년 동안 1000명을 추적해서 찾아낸 비밀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사무실. 50대 차장님 한 분 자리에서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고 모니터에 뺀 식어버린 아메리카노가 한 잔. 부장님이 안쪽에서 부릅니다. 잠깐 와봐. 차장님 머릿속엔 자동으로 답이 떠오르죠. 아, 또 잔소린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깨가 굳었고 의자 끌어안기도 전에 표정에 부담이 붙습니다. 부장님이 그 표정을 봅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아니야, 다음에 얘기하지. 차장님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역시 잔소리 맞네. 근데 그 자리는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분기에 시작될 새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였어요. 부장님은 그 차장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겁니다. 근데 그 표정 하나에 마음을 바꿨어요.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차장님은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한 주를 시작해요. 수요일 점심 카톡이 한 통 옵니다. 오래된 친구. 우리 사촌이 사업 하나 시작했는데 한번 들어볼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답이 떠오릅니다. 아, 다단계네. 답을 일주일 미룹니다. 미루는 동안 그 기회는 사라져요. 1년 뒤 인스타에서 그 사촌의 매장 영상을 봅니다. 자막이 흘러가요. 이번 달 3번째 오픈 매장. 차장님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화면을 끕니다. 금요일 저녁 회식 끝나고 차에 앉아요. 그 한 주를 돌아봅니다. 별일 없는 한 주였습니다. 통장은 또 그대로예요. 이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통장이 그대로인 건 좋은 일이 안 와서가 아니에요. 와도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다른 걸 해석해버려서 흘려보낸 겁니다. 옆을 지나간 수억짜리 수익이 평생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진짜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따로 있어요. 이 0.5초가 어떻게 통장으로 도착하는지 다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롤 드웨 교수가 한 줄로 정리했어요. 같은 상황에서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한마디, 그게 인생을 결정한다. 자동 해석이 자기 상태가 됩니다. 상태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요. 상황, 자동 해석, 상태, 행동, 결과 순입니다. 이 5단계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멈췄어요. 자동 해석에서. 부장님이 부르면 잔소리, 친구가 사업 얘기 끝나면 다단계, 세일 제한이 오면 부담.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30년 동안 학습한 패턴이에요. 문제는 그 자동답이 항상 정답인 것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드웨 교수가 30년 동안 1000명을 추적했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동답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과 한 박자 미루는 사람, 10년 후 연봉 격차가 67%였어요. 아니, 더 충격적입니다. 자동을 미룬 그룹이 그대로 받아들인 그룹보다 5.6배나 더 빨리 올랐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나이, 같은 학력, 차이는 단 하나, 머릿속 0.5초였습니다. 자, 그 0.5초가 얼마나 강한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56년 시리아 사막의 한 천막, 갓난아이 둘이 태어났고 한낮엔 영상 45도, 새벽엔 영하 5도 사막입니다. 어머니가 둘을 동시에 낳자 아버지가 하나 아이를 그 자리에서 데려갑니다. 사막엔 둘을 먹일 양식이 없다는 이유였죠. 남은 아이 4살의 어머니를 잃었고 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가진 건 옷 한 벌, 신발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반대했죠. 그래도 매일 새벽 맨발로 사막 6km를 걸어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선 따돌림과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막에서도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몽둥이질만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되던 날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낡은 자전거를 한 대를 두고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아이가 선택한 그 선택이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10살 아이가 평생 처음 가져본 자전거, 자동으로 떠오르는 답이 뭐겠습니까? 우와, 자랑해야지. 자기를 놀리고 때리던 아이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 동네에서 가장 귀한 물건. 그날 저녁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 10살 아이라면 누구나 그 답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자동을 한 박자 밀었어요. 미룬 자리에 다른 답을 골랐습니다. 타지 말고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자. 그 돈으로 교재를 사자. 아이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하루씩 빌려주고 동전을 받았고 그 동전으로 교재를 샀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 한 권이 다음 책을, 다음 책이 또 다음 책을 불렀습니다. 15살 국가 유학 장학금을 받습니다. 프랑스로 떠나요. 이 아이의 이름은 모헤드 알트라드. 알트라드 그룹 회장, 프랑스 억만장자 자산 4조 원. 만약 같은 자전거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놀리던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면, 그 마을 아이들에게 빼앗기고 잊혀졌다면, 하나의 자전거, 두 갈래의 인생.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였습니다. 머릿속에 그 자전거로 무엇을 자동 해석하는가. 자,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다음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아침 7시 30분 하와이 카우아이 섬 북쪽 터널스 비치. 13살 소녀 베다디 해밀턴, 친구 알라나의 아빠와 오빠와 함께 서핑을 하러 들어갔어요. 베다니는 보드 위에 엎드려서 다음 파도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왼팔은 보드 옆으로 늘어져 있었고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날 바다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새벽 안개가 막 걷히고 있었죠. 그때 보드 옆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한번 스쳐갔습니다. 두 번의 물어뜯음, 순식간이 없어요. 베다니의 왼팔이 어깨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드의 절반도 사라졌습니다. 4m짜리 타이거 상어였어요. 알라나의 아빠가 자기 서핑 슈트 끈을 풀어 베다니의 어깨를 묶어 지혈했습니다. 해변에서 패들로 250m.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베다니의 혈의 60%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13살 소녀가 어깨에서부터 한 팔 전체를 잃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베다니.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13살 소녀 머릿속에 떠오른 답은 한 가지였어요. 내 인생에서 서핑은 끝났다. 누가 봐도 정답이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도 차마 입에 담지 않을 뿐 같은 답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핑은 두 팔로 균형을 잡는 운동. 어깨에서 팔이 사라진 13살 소녀가 다시 보드 위에 올라가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동을 한 박자 밀었어요. 미룬 자리에 다른 답을 골랐습니다. 한 팔로도 서핑은 가능하다. 이게 베다니가 자동으로 의도로 바꾼 한마디였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가 아빠에게 던진 첫 마디. 아빠, 내가 다시 서핑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박자가 의도답에 닿은 첫 결과였습니다. 만약 베다디가 그 한 박자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보드 근처에 가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한 팔로 살아가는 한 소녀로 자리 잡았다면 우리는 베다니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자동을 한 박자 미루는 일이 그 갈림길에 단 하나였습니다. 사고 한 달 만에 베다니는 다시 보드 위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 한 팔을 잃은 바로 그 자리, 터널스 비치. 근데 보드에 엎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쪽 어깨가 비어 있으니 무게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첫 파도 일어서다가 무너졌고, 두 번째 파도 무너지고, 세 번째 파도 또 무너졌어요. 그날 자동이 또 올랐습니다. 역시 안 되나? 근데 베다니는 그 자동 한 박자를 밀었어요. 다음날 다시 바다에 들어갔고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도 또 매일 들어가고 매일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그녀는 첫 파도를 한 팔로 처음부터 끝까지 탔습니다. 3개월 뒤 첫 공식 대회에 출전했어요. 형편없는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의 결론, 한 팔의 서퍼는 여기까지구나. 자동답이 또 올라왔죠. 여기까지구나.
페다니는 그 자동도 또 한 박자 밀었습니다. 다음 대회에 또 나갔어요. 그 다음 대회도 자동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한 박자 밀었습니다. 2004년 ESPY 워드 베스트 컴백 운동선수, 2007년 NSSA 내셔널 챔피언, 2011년 ASP 월드 주니어 챔피언. 두 팔을 가진 선수들과 같은 종목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 소울 서퍼가 됐어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지금도 서핑을 하고 결혼을 했고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베다니의 한 박자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던진 첫 한 박자, 바다에서 매일 떨어질 때 던진 또 한 박자,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을 때 던진 또 한 박자, 사람들이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던진 또 한 박자. 한 박자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었습니다. 자동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미루는 것, 그게 자동을 의도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통장이 30년 동안 그대로인 건 한 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 팔이 있는데도 나는 못한다 가 자동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한 팔이 없어도 두 팔이 있는 우리보다 그 한 박자를 수십 번 더 썼습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 한 박자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우리는 왜 매번 못 쓰는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은 사람이 캐롤 드웨 교수입니다.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 30년 동안 한 가지만 연구했어요. 그 결과를 정리한 책이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빌 게이츠가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꼽았어요. 한국에서도 누적 30만 부 이상 팔린 책. 드웨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의도적이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 말을 풀면 이래요.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 머릿속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답이 떠올라 있어요. 그래서 드웨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에 압도되는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일이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뜻이라고. 머릿속이 자동으로 해석해버린 그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겁니다. 같은 일을 누구는 도전이라고 자동 해석하고 누구는 실패의 증거라고 자동 해석합니다. 일은 같은데 머릿속이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골랐다고 착각합니다. 도전이라고 해석한 사람 어깨가 펴져요. 그날 한 통 더 전화를 돌립니다. 실패의 증거라고 해석한 사람 어깨가 굳고 그날 2시간 일찍 사무실에서 일어납니다. 상태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통장 잔고는 우리가 일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에요. 머릿속이 그 일을 무엇으로 자동 해석했는가에 더 크게 매여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셋입니다. 드웨 교수는 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어요. 자동을 한 박자 미루는 마인드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얘기예요. 같은 자전거, 같은 응급실, 같은 부장님 호출. 머릿속에 0.5초 떠오르는 그 한마디가 5단계를 거쳐 우리 통장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시리아 사막 이야기고 미국 서퍼 이야기.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람, 백종원 대표. 지금이야 외식 사업가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1997년 IMF 직후에 백종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 당시 30대 초반 사업이 무너져서 빚이 약 1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채권자가 전화 왔어요. 한 달 이자만 1,400만 원이었다고. 그가 그 시절 회상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말입니다. 홍콩으로 도피를 갔다고 합니다. 호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적도 있다고 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른 답. 끝났다. 30대 초반에 17억 원의 빚. 한국 사회에서 그 답이 자동으로 안 올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백종원 대표는 그 자동을 한 박자 미뤘어요. 미룬 자리에 다른 답을 골랐습니다. 본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었어요. 홍콩에서 본 길거리 음식 한국 사람한테도 먹힐까? 자동답은 끝났다였습니다. 의도답은 한국에서 해보면 어떨까였습니까? 그 한 박자가 1998년 시작한 작은 쌈밥집으로 이어집니다. 쌈밥집 한 곳이 두 곳이 5곳, 더본 코리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다방,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한신포차,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외식 브랜드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외식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7억 원의 빚이 0이 된 게 한 박자였다는 게 아닙니다. 17억 원 빚 앞에서 자동으로 올라온 끝났다를 한 박자 밀었던 0.5초가 다음 행동을 만들었고 그 행동이 또 다음 결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단위가 매일 바다에 들어가 매일 떨어지듯이 백종원 대표도 매일 자동을 미루고 매일 다음 답을 골랐을 겁니다. 한국 외식 사업가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가 결국 30대 초반에 한 박자 미룬 0.5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도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월요일 아침 부장님이 부르실 때, 수요일 점심 친구가 사업 얘기 꺼낼 때, 금요일 저녁 세일 제한 메일이 올 때, 일요일 밤 통장을 한번 들여다볼 때, 그때마다 머릿속에 자동답이 한 가지씩 올라옵니다. 잔소리 하시려나 보다. 다단계네. 또 일 시키려는 거구나. 역시 이번 달도 그대로네. 이 자동답이 떠오르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네가 30년 동안 학습한 결과니까요. 문제는 그 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세요. 옆을 지나간 작은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누가 사업 얘기를 꺼낸 적, 회사에서 새 부서 제안이 온 적, 그때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른 답이 있었을 겁니다. 에이, 다단계겠지. 또 부담스러운 거 나랑 안 맞아. 그 자동답이 정답이었을까요? 지난 30년 통장이 그 자동답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가슴에 한번 내려앉으셨다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그게 자동을 알아본 첫 신호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한 박자를 미룰 수 있을까요? 두획 교수가 책에서 정리한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 일상에 맞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자동답에 이름 붙이기. 자동답이 올라온 순간 그 답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자동답이 떴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자동답과 나 사이에 한 뼘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한 박자예요. 배단위가 응급실 침대에서 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둘째, 같은 상황에서 다른 답 한 가지 골라 적기. 자동답을 알아차렸다면 같은 상황에 떠오를 수 있는 다른 답을 의도적으로 한 가지 골라보세요. 머릿속에서 골라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로 적어도 됩니다. 알트라드가 자전거를 받고 한 일이 이거였어요. 자랑거리가 자동답이었지만 교재 살 돈을 만드는 도구로 의도를 바꾼 거죠. 부장님이 부르실 때 자동답이 잔소리라면 의도답은 내가 모르는 좋은 자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답을 한 가지 더 만들라는 겁니다. 셋째, 매일 한번 의도 답대로 행동해보기. 이건 배단위의 훈련 방법입니다. 매일 바다에 들어갔고 매일 떨어졌고 그래도 매일 들어갔고 훈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번씩 의도 답대로 작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부장님이 부르시면 자동답이 떠올라도 어깨를 한 번 더 펴고 들어가 보는 거. 친구가 사업 얘기 꺼내면 자동답이 떠올라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작은 한 번이 다음 한 번을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하나씩 한 달만 해보세요. 두획 교수는 30년 추적 데이터를 따르면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들은 평균 1년 안에 행동 패턴이 바뀌었고 5년 안에 가시적인 결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리아 사막에서 자전거 한 대를 받은 알트라드, 프랑스 억만 장자가 됐습니다. 하와이 응급실에서 한팔을 잃은 13세 배단위 챔피언이 됐어요. 홍콩 호텔에서 17억 빚 앞에 섰던 백종원 대표, 한국 외식업의 큰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처지는 모두 달랐어요. 시리아 사막, 하와이 응급실, 홍콩 호텔. 근데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답을 한 박자 멈추고 그 자리에 다른 답을 골라본 것. 그 한 박자가 자동으로 의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한 박자를 써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자동답 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자동답이 떴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속의 책과 상품은 설명란에 링크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